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재를 좀 보셔야 돼요. 22쪽에 보면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라고 나오죠.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 근안의 내용을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실제 내용은 23쪽부터 있어요. 20장 맨 위에 보면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라고 나오죠. 예, 요거 나갑니다. 재무상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책하고 같이 나가야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재무상태. 우리 재무상태는 뭘 의미하냐? 재무상태는 뭘 얘기했죠? 기업의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재무상태라고 부릅니다. 예,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무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 재무제표 뭐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제일 먼저 1번에 자산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산이란 뭐냐 이거죠. 자산이란 자산에 대한 의의. 자산이란 뭐라 그랬죠?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제공받은 돈이죠.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보유한 거예요.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보유한 재화나 채권 등을 말합니다. 영업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걸 뭐라 그러죠?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희생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희생된 자산을 비용이라고 칭하고 그 돈을 버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자산은 결국 돈을 버는 데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산은 결국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데 이용하는 거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자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산은 미래니까 앞으로 미래의 경제적이 뭐예요? 경제적은 돈이죠. 경제적 돈을 버는데 효과적이다는 거죠. 효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기업이 미래에 돈을 버는데 효과적인 거다 이 소리예요. 그걸 자산이라고 한다고요. 이해갔죠? 그럼 이러한 자산은 장부에 기록할 때 언제 기록할 거냐 이거죠.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조건 내가 갖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다고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재산이 되려면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요 소리야. 그래서 두 번째 자산의 인식 요건. 자,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 장부에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인식한다 그래요. 장부에 기록한다, 인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식 요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지금 자산이 되려면 지금 장부상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리야. 그러려면 과거에 여기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 자산을 이미 취득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취득이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완료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취득이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지우개. 보세요. 이 지우개. 이 지우개는 학원의 자산이죠. 맞나요? 학원은 이 지우개를 통해서 돈을 버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학원은 이 지우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럼 자산이죠. 만약에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자산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죠? 예. 그 돈 버는 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지우개를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원 주고 샀어요. 언제? 1년 전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기초 설명이 아니에요. 기본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자, 1년 전에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1년을 쓰고 지금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이 지우개는 아직도 학원에서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학원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럼 이 지우개를 학원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가져가지 못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통제가 가능해야 돼. 현재 시점에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지우개는 나 혼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학원에서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의 독점적 이용권이 있어야 돼. 요거 이해 갔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지우개는 앞으로도 학원에서 사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라는 얘기는 뭐야? 미래죠. 그래서 미래에도 이 지우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앞으로 돈 벌 수 없다 그러면 그 자산이 안 된단 말이죠. 돈 벌 수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 돈을 버는 걸 경제적 효익. 이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해야 돼. 경제적 효익이 어떻다고요? 유입이 가능해야 돼. 됐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지우개가 학원의 자산이 되려면 1년 전에 이미 취득이 돼 있어야 되고, 누가? 내가, 우리 학원에서. 다른 사람이 취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특정 실체가 취득하고 있어야 되고,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학원에서 이 지우개를 스스로 혼자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 지우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돈 버는 거지 뭐. 이해갔죠? 그러면 이건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자산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쓸 때 지우개를 장부에다가 쓰는 거야. 장부에다 쓰는 걸 인식이라 그러는데, 장부에다 쓸 때 지우개 1개 이렇게 쓰고, 요 지우개 1개 이렇게 수량으로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써야 돼? 돈으로 써야 돼요? 개수로 써야 돼요? 돈으로 써야죠. 개수로 쓰게 되면요, 비교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어떤 회사가 건물이 한 채예요. 그 회사는 건물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건물이 3개예요. 근데 걔네가 장부에 어떻게 썼냐면 건물 1개, 건물 3개라고 표시했다 그래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되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아, 얘네는 건물이 하나구나. 어우, 얘네는 3개니까 이 회사가 조금 더 크겠다. 조금 더 큰 회사겠다. 자산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수량이 많으니까. 그래 따져봤어요. 건물 3개인 회사는 그 건물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강원도 양구에 하나 있고요. 별장으로. 또 하나는 본사로 쓰는 거 경기도, 서울 수도권 쪽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3개예요. 공장까지. 근데 하나인 회사는 건물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여의도 63빌딩이 직거래요. 어떤 회사가 커?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는 수단은 수량으로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뭐로 기록하는 거야? 돈으로 기록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취득이 완료되고 현재 특정 기업이 통제가 가능하고 미래에는 경제적 교육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이 자산의 금액을 알아야 돼. 그럼 장부에 기록을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것. 알았습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금액 쓰겠습니다. 자, 이거 1년 전에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장부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000원이라고 쓰면 되죠? 네, 내년에도 이거 얼마 쓰면 돼요? 1,000원. 1,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럼 매년마다 1,000원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걸 원가법이라 그래요. 취득원가법. 원가법은 내가 사온 가격을 그대로 장부상에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원가를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보세요. 1년 전에 얼마 줬어요? 1,000원. 근데 1년이 지났죠? 그럼 이 지우개의 상태는 새 거야, 중고야? 중고의 상태니까 이거는 1,000원이 아닐 거 아니야. 아, 그럴 거 아니에요. 1,000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중고의 상태에서의 가격을 써야 되잖아.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알아요, 몰라요?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에? 에, 없으면 자산 아니야. 구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중고시장에 가봐요. 이거 싹 감추고 중고시장에 가갖고 이거 파는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랑 비슷한 지우개 가서 물어봐요. 아저씨 그거 얼마예요? 700원. 그럼 내가 지금 이 지우개를 다시 산다면 700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야? 700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측정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가라 그래요. 시가. 원가, 시가. 알았습니까? 네. 세 번째, 자산의 분류. 자산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2구분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둘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둘 중에 하나야. 모든 자산은 유동 아니면 비유동이야. 그럼 이 유동, 비유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자산은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에? 그래, 이용하는 게 12개월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비유동이라고 하고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서 없어지면 유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유동자산, 12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유동자산. 이해갔습니까?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건물 자산이죠?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이죠. 그렇게 구분 알아야 얘기해요.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차량 유지비는요? 차량 운반구는? 기계 설치? 비유동이죠? 아, 그잖아요. 토지? 비유동이죠? 현금? 현금은 유동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 네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자산의 항목, 이름. 자산의 이름이야, 이름. 항목. 이름. 자, 요거는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할 겁니다. 교재 보면 23쪽이 있어요. 23쪽. 요 23쪽을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교재 봅니다. 23쪽에 보면 박스가 두 개 있잖아요. 자산의 분류, 그 밑에 보세요. 자산의 항목. 현금부터 나왔죠? 현금부터 해서 한 장 뒤로 넘어가면 맨 밑에 특허권이라고 나오죠? 여기까지가 자산이에요. 이 내용들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영업활동에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애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10번. 거기다 써요. 10번. 꼭 읽을 것.
다음 시간에 이거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게 여러분들이 읽고 와야 돼. 애우라는 거 아닙니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금. 현금이 뭔지 알죠? 당좌예금. 당좌예금은요, 예금인데 이건 좀 특수한 예금이에요. 특수한 예금. 어떻게 특수하냐면 이 당좌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줍니다. 백지 수표용지를 줘요. 그럼 백지 수표용지를 주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수표 쫙 찢어가지고 100만 원 도장 꽝 찍으면 이게 당좌 수표, 현금이 돼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예금하는 제도가 당좌예금 제도예요. 그래서 당좌예금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예금 이렇게. 알았습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금과 당좌예금을 합쳐서 현금성 자산 그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다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FVPL이라고 나왔나요? FVPL 금융자산 나왔죠? AC 금융자산. 그 밑에 보면 FVOCI라고 나왔죠? 자,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걸 묶어요. 이렇게 거기다 묶었습니까? 그럼 이 앞에다 써요. 주식 사채. 주식 사채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분류해서 쓴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자, 주식 갖고 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다 이 소리야. 아셨죠? 예. 자, 그때 제일 먼저 거기 FVPL이라고 나왔죠? 그 FVPL 좀 글씨 쓰기가 좀 그러기는 해도 그 밑에 요거를 FVPL 요 밑에 쭉 끌어당겨 이렇게 쭉 끌어당겨서 맨 밑에 공백란 있잖아요. 예, 거기다 씁니다. 거기다가 자 써요. 당기손익, 당기손익 찍 긋고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게 FVPL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당기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손익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기손익은 PL을 얘기하는 거예요. PL. 이게 당기손익이야. Profit, Loss. 이익과 손실이라는 뜻이고요. 공정가치는 FV입니다. FV, Fair Value, 공정가치.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FVPL 그러는 거야. 예? 우리 영어로 안 해도 돼요. 언어 같은 거는. 예. 근데 이제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야. 이걸 다 우리나라 말로 쓰면 복잡하니까. 됐습니까? 예. 두 번째 거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AC 금융자산이라고 돼 있나요? 예, 그건 뭐냐면 상각 후 원가 측정.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말이 이렇게 길어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래요. 그래서 상각은 A고요. 원가는 C입니다. 그래서 AC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보러 갈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AC 금융자산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나온다고. 상각 후 원가. 알았죠? 예.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이렇게 딱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기타 포괄손익 찍 긋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이고 길다. 이게 하나 이름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약자로 기타 포괄손익을 OCI라고 하고 공정가치를 FV 그래요. 그래서 FVOCI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갈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영어로 알고 있지 말고. 됐죠? 어려워요. 요건 좀 어려운 거니까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하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요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하고 갈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초부터 그냥 어렵지만 나갈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손익은 말이죠. 손익이 뭡니까? 손익은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서 손익 그리죠. 손실 이익을 합쳐서 손익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손익에는요, 두 가지 손익이 있어요. 실현 손익이 있고요, 미실현 손익이 있어요. 그러면 실현 손익과 미실현 손익을 뭐라고 하느냐? 실현 손익은 말 그대로 손실과 이익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실현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당기손익이라 그래요. 무슨 손익? 당기손익. 이게 당기손익이야. 당기손익. 그런데 미실현 손익은 뭐냐? 미실현 손익은 아직 실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손익은 발생이 됐지만 실현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이런 손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용어로. 요거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면 손익은 발생이 됐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얘는 언제 가서 실현이 될까? 언제 가서 실현되죠? 그냥 뭐 팔거나 그러면 실현되겠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두 개를 합쳐서 총포괄손익이라 그래요. 무슨 손익이요? 총포괄손익. 자,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그냥 기타포괄손익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당기손익은 많이 나오니까. 우리 기타포괄손익은 이런 얘기입니다. 손익은 발생이 됐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못한 거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친구가 1년 전에 아파트 1억을 주고 샀어요. 1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오늘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시세가 1억 5천이에요. 친구 5천만 원 벌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 나간대. 그래서 내가, 너 기분 좋겠다. 5천만 원 벌었으니까 술 좀 사. 그랬더니, 그럼 산대. 기분이 좋아하고. 그래서 만났어요. 술 사준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그래갖고 얼마나치 술을 먹었냐? 3천만 원어치. 5천만 원 벌었으니까 뭐 3천만 원어치.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그럼 팔면 어떻게 돼? 이익이 실현되겠죠? 팔라고 내놨어요. 안 사가요, 누가. 3천만 원어치 술 샀는데. 근데 한 작자가 나타났는데 사겠대요. 그래서 이거 1억 5천이라 그러니까 안 산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누가 이거 1억 5천에 사냐? 1억 3천만 줄게. 얼마? 1억 3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손해나죠? 그러니까 미실현 손익은 아직 실현된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손익은 자산의 가치는 늘어났잖아. 지금 이거 얼마예요? 그럼 1억 5천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1억이야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내가 1억 주고 샀으니까 지금 1억이야 이럴 사람이 없잖아. 그죠? 이거 아파트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1년 전에 1억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하나? 어떻게 얘기하지? 그냥 지금 가격을 얘기하겠지. 이거 1억 5천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5천만 원 증가한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한다. 알았습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다. 그러면 언젠가는 실현이 되겠죠. 언제 가서 실현이 됩니까? 처분을 하면 실현이 되겠죠. 근데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그 가격이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처분하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자, 20페이지 봅니다. 맨 밑에 보면 외상 매출금 있나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어음을 받은 거죠. 어음 받았을 때 받으러 온 그럽니다.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 옴.
자, 뒤로 넘어가서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오면 합쳐서 매출채권 그래. 이걸 통합계정이라고 해요. 통합계정. 자, 대여금.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 빌려주면 대여금. 빌려주는 거 대여금. 자, 미수금. 미수금은 이것도 외상이에요. 미수금은 돈 아직 안 받은 거죠. 자, 봅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 이거 둘 다 외상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은 상품일 때 쓰는 말이에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해. 그런데 상품이 아닌 경우, 이때는 외상매출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미수금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고객한테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고객한테 외상값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을 돈, 이걸 외상매출금 그런다고요. 아셨죠? 근데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팔다가 네 아까가 빵꾸 났어. 갖고 네 아까를 새로 살라고 그래. 그럼 쓰던 거 어떻게 하겠어요? 고물상에 맞게 팔겠죠? 그 고물상에가 팔았어. 네 아까를. 근데 고물상 아저씨가 돈은 다음에 주겠대. 일주일 뒤에 오래. 그럼 네 아까 팔고 돈 못 받았잖아요. 외상매출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미수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렇게 상품이냐 상품이 아니냐 이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거예요. 선급. 선자가 앞선자잖아. 미리 선자. 에? 미리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금을 지급한 거예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자 보세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계약금은 지급한 사람 거야, 받은 사람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약금은 지급한 사람 거야, 받은 사람 거야? 에? 받은 사람 거야? 그럼 받고 튀어도 그건 그 사람 거네. 말할 수 없네. 계약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사람 거죠. 받은 사람 거가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남의 돈 갖고 있는 거니까 지 돈이 아니지. 그죠? 그럼 언제 가서 그게 지 돈이 돼? 계약이 끝나야 자기 돈이 되는 거지. 계약 중에는 자기 돈이 아니지.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내 돈이에요. 지급한 사람 돈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 상품, 소모품. 그 뒤에 거는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쭉 읽어보세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부채입니다. 자, 부채란, 부채는 뭐냐 이거죠. 부채란, 이거는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 빚. 이게 부채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채는 뭐로 갚습니까? 부채는 뭘로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죠. 에? 그럼 돈으로 갚으면 결국 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채는 자산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까 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은 영업활동에 이용도 하지만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써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부채는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다 이렇게 불러요. 부채가 뭐냐? 그러면 아, 부채는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거야 이렇게. 자산 갖고 부채를 상환하니까 부채 때문에 자산이 희생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부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부채는 경제적 효익. 자, 우리 경제적 효익이 뭐예요? 이 경제적 효익이 자산이잖아요. 맞죠? 예.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희생되는 것을 부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셨습니까? 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희생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채는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채는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권자가 가서 야, 너 빚 갚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알았어.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내가 너네 집에 가서 한 달간 내가 일할게. 종놀이 할게. 월급에서 까. 이게 다른 대안 아니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징그럽게 부채 안 갚는 놈이 있어. 야, 너 부채 좀 갚아. 그러니까 야, 돈 없어 임마. 배째. 보째라고? 배째래요. 그럼 가서 배째?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부채는 갚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알았죠? 그럼 이러한 부채는 언제 인식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부채 인식. 부채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채가 되려면 과거에 사건이 발생해야 돼.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어야 돼. 뭘 발생한다고요? 의무 발생 사건. 자, 의무가 뭔지 아시죠? 이거 채무. 의무가 발생된 사건이어야 돼. 지금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의무 발생 사건, 의무가 발생된 사건이어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해보세요. 자, 이거 1년 전에 현금 주고 샀어. 1,000원. 얼마 줬어요?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이 부채로 인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부채로 인한 이 지우개로 인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부채가 안 되는 거야. 사건은 맞아. 과거 사건은 맞지만 그 사건이 의무를 발생시킨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다시. 자, 1년 전에 이 지우개 살 때 1,000원 주고 사는데 돈 없어서 외상으로 샀어요. 그럼 의무가 발생된 거죠. 에? 근데 6개월 지나면서 이거 1,000원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됐어요. 그럼 이 지우개에 대한 부채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의무 발생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다시 1,000원 주고 외상으로 샀어요. 그리고 500원 갚았어요. 그리고 500원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이 지우개로 인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의무는 지금 의무죠. 그런 의무를 현재 의무라고 해요. 현재 의무이어야 한다는 거야. 과거 의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의무라고요? 현재 의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의무일 것. 그러면 이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이 의무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근데 언제 갚아? 영업활동 하면서 갚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현재 의무를 미래에 갚아야 돼. 뭐로 갚아? 돈으로.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야, 유출이야? 유출. 자산은 유입. 자산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부채는 자산이 밖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건은 과거 사건이고 의무는 현재 의무여야 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알았죠? 다만 여기서도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다만 채권자 지출 시기 금액은 현 시점에서 확정될 필요는 없다. 자, 요 얘기는 심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서 조는 사람 한 사람 없이, 그래서 이거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어차피 어려운 내용이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채권자 지출 시기 금액은 현 시점 지금 확정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확정돼 있으면 안 된다? 아니죠. 확정돼 있지. 대부분 부채는 다 확정이 돼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채는 전부 다 확정 부채야. 그런데 확정돼 있지 않는 부채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추정 부채라 그래요. 무슨 부채요? 예, 그런 걸 추정 부채 그래요. 그래서 확정될 필요는 없다. 알겠어요? 다만 얘는 측정 가능해야죠. 얘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얘는 금액은 측정이 가능해야 돼. 다른 거 확정은 안 돼 있어도 얼마다라고 하는 금액은 측정이 가능해야 장부에 쓰잖아. 이해갔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류. 부채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채는 갚는 거죠.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상환하는 데 기간이 있잖아요. 빨리 갚아야 될 게 있고 천천히 갚아야 될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1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유동부채, 12개월 넘어 장기간에 갖춰서 갚는 부채를 비유동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항목, 부채 항목. 자, 우리 부채 항목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자, 부채는 우리 교재 24쪽을 보시면 24쪽에 부채 항목이 있어요. 거기 맨 밑에 부채 봅니다. 부채는 갚는 거죠. 자,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지급어음,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예요. 그걸 지급어음 그래. 그러니까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럼, 약속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 그 다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것은 미지급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 선수금은요? 선수금, 아까 얘기했죠?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계약금 받은 거는 내 돈이다, 내 돈 아니다. 내 돈 아니다, 남의 돈이다. 그러니까 부채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상품권 선수금, 이것도 부채고, 그 다음 그 밑에 예수금이라고 나오나요? 소득세 예수금이죠. 이 소득세 예수금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업이 종업원들의 월급을 주잖아요. 급여 주죠. 월급 줄 때 우리가 뭘 띄잖아요. 소득세 띄고 뭐 갑근세, 저 사대보험 띄고 뭐 여러 가지 띄죠. 그랬다가 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납부해 주잖아요. 이런 돈을 우리는 예수금이라 그래요. 이런 걸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해. 예? 그래서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이해갔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급여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할 때 쓰는 이름을 예수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위에 올라가면 사채, 충당부채. 이 충당부채가 추정부채야. 충당부채가 뭐라고요? 추정부채.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 그건 다 됐고요. 자, 세 번째 자본. 자본은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자, 봅니다. 자본은 크게 설명 안 합니다. 자본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차감한 잔여지분 그래요. 자산합계에서 뭘 뺀다고요? 부채합계를 뭐한 차감한 잔여지분. 잔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잔여. 남아있는 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잔여지분이다. 이해갔어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나면? 식으로 나타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꼴 자본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본은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요거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뭐로 하다고 불러? 잔여 지분이라고도 한다는 거지. 자본을. 아셨죠? 됐습니까? 자본을 잔여 지분이라도 하는 거, 잔여 지분 그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우리 자본의 분류는
여기는 유동 비유동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유동 비유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본은 안 갚잖아요.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용하는 거니까 그냥 다 100% 비유동이겠지. 유동이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본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돈, 납입자본, 주주로부터 받은 돈, 그리고 자본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항목,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어려워. 자본은 어려워요, 진짜로. 외울 것도 많고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가면 자본은 딱 요것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합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이거는 번 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플러스 뭐라고요?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BS라고도 합니다. 바란스 시트, BS. 대차대조표라는 표현도 썼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게 뭐야? 대변과 차변을 대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을 안 쓰고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이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이니까 어느 날 현재 점, 알겠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재무보고서, 보고하는 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 요거 재무 상태가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요 재무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 그러면 1월 1일은 기초, 12월 31일은 기말. 그러면 1월 1일 현재 재무 상태표, 현재의 재무 상태표. 이게 재무 상태예요. 기초 재무 상태. 기초에 작성하는 거죠. 여기 무슨 변? 여기는요. 이게 차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는 뭘 써요? 자산을 쓰고 부채를 쓰고 자본을 씁니다. 자산이 1,000원이에요. 부채는 400원이에요.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600원. 그러면 이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까?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예.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식을 만들어 봐. 식 만들 수 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 식을 보면 그림을 보면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그림 하나만 그려놓으면 딱 되는 거지. 자산은 어느 변에 써?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그랬을 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는 거죠. 예? 이걸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그래서 우리 이걸 줄여서 자부자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자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영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변동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얘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무상태표야. 기말 재무상태표야. 차변의 자산은 1,500원, 부채는 600원이에요.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자본은 얼마입니까? 900원이라는 거 아시죠? 아, 그래야 1,500원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기초 재무 상태가 기말 재무 상태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는 거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성과를 보겠습니다. 자산은 얼마였었어요? 1,000원. 근데 얼마 됐어요? 얼마 늘었어요? 500원 늘었죠? 이건 번 돈이에요. 이런 걸 수익이라고 한다고요. 아셨어요? 자, 그럼 부채는 얼마였었는데? 근데 얼마 됐어요? 그럼 200원 늘었죠? 그럼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200원 더 끌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돈을 더 쓴 거죠? 이게 비용이에요. 그럼 번 거는 500원이고 쓴 거는 200원이니까 얼마 남겼어요? 300원 남았죠? 300원 남은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 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돈. 내 돈이 뭔데요? 자본. 그래서 자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자본 900원에는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이 자본 900원은 뭐하고 뭐가 더해진 겁니까? 이 자본 900원은 뭐하고 뭐가 더해진 거야? 원래의 기초 자본 얼마하고 600원하고 1년 동안 벌은 거죠. 순이익 얼마? 300원. 그래서 더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럼 우리가 요거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봐. 식. 요거 갖고 식 만드는 거예요. 차변은 네 걸 대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무슨 자본이야? 기말 자본. 무슨 자본이요? 기말 자본. 이거는 기초 자본이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 기초 자본은 기말 자본 마이너스 순이익. 이거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야. 그럼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요 식이 아주 중요한 식이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라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 그냥. 여기다 쓰자. 자, 요거 쓰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이꼴 뭐라고요? 기말 자본. 이게 기말 자본이잖아. 마이너스 무슨 자본? 기초 자본. 이때 우리가 이 식을 뭐라고 하느냐? 요 식 이름이 재산법이에요. 재산법.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요 식. 요거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우리 시험이 10번 보면 8번 나와. 단기 순이익 계산하는 방식.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교재. 자, 26쪽이에요. 자, 26쪽의 문제 보세요. 1번. 이렇게 출제하고 1번 보면 다음 계정 과목 중 자산은 A, 부채는 P, 자본은 K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부자로. 아셨죠? 자, 그 박스 밑에 보면 11번 보세요. 11번 보면 자본금이라고 나왔나요? 예? 그것만 자본이에요. 예? 그럼 나머지는 자산 아니면 부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봤을 때 좋다. 자산. 나쁘다.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현금. 자산. 밑으로 볼게요. 외상매입금. 단기 차입금. 부채. 단기 차입금 꾼돈이에요.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 미수금. 자산. 상품. 자산. 그 다음에 자본금 대비 기계장치. 자산. 받으러옴. 자산. 토지. 자산. 선급. 뒤에 비용자 볼 필요도 없어. 선급이라는 말 들어가면 내 돈이죠. 그게 자산이에요. 선급이라는 말 들어가면 뒤에 뭐가 붙든 다 자산이에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건물.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당좌예금. 자산. 미지급금. 단기 차익 대여금. 자산이죠. 대여금 돈 빌려준 겁니다. 비품. 선급금. 네, 선급은 자산이에요. 지급어음. 부채. 소모품. 자산. 소모품. 사무용품이 소모품이잖아요. 자산이에요. 네, 그 다음 FVPL. 금융자산. 이거 자산이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일시적으로 뭐 했대? 원천 징수했대잖아. 이거 뭐라 했지 이름이? 예수금이라 그랬죠? 답은 5번입니다. 자, 한 장 뒤로 살짝 넘어가서 2장 30쪽에 보면 6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번 연도에 나온 거 이게. 자, 30쪽에 6번 맨 위에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그게 밑줄 쳐요.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녀 지분 여기 잠깐 보세요. 자녀 지분 뭐예요? 그렇죠.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지분은. 자녀 지분은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다시 뒤로 원위치해서 27쪽. 27쪽에 문제 3번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이거를 작성해 보겠다는 거죠. 이 재무상태표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거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뭘 써요? 차변에는 자산하고 금액을 쓰고 자산 이름을 쭉 쓰고 금액 쓰면 되고,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쓰고 금액을 쓰면 돼요. 자,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럼 이걸 쓰려면 우리 뭐 해야 돼? 자산하고 부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분을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박스 봅니다. 27쪽의 3번에 한국은 2000X 1년 초에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동그라미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했죠. 그럼 이 회사는 50만 원 갖고 장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알았습니까? 예? 자본금 5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이제 이름을 봅니다. 현금이 30만 원 있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당좌예금이 또 20만 원 있죠? 우리는 현금하고 당좌예금을 묶어서 써요. 따로따로 안 쓰고.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얼마? 50만 원 묶어서. 이게 재무상태표 지금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VPL 금융자산이죠. 자산이죠. 자, FVPL 금융자산 얼마? 40만 원. 40만 원. 자산은 차변 쪽에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외상매출금 그래도 되지만 이거를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매출채권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매출채권 얼마요? 35만 원. 매출채권이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은 자산이에요. 상품 얼마요? 40만 원, 45만 원. 자, 상품 다음에 건물도 자산이죠. 건물 얼마?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부터는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대변 쪽에다 써야지. 근데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안 쓰고 이것도 매입채무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런다고요? 매입채무. 그래갖고 거기 있는 지급어원까지 같이 더해서 쓰는 거야.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원을 합쳐서 매입채무 그러는 거야. 얼마? 105만 원이죠. 105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기 차입금 얼마요? 60만 원. 끝났죠? 그러면 여기 이게 다 자산이 이게 다 부채잖아요. 그럼 여기 뭘 쓰면 돼? 이제 자본금 쓰면 돼. 자본금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50만 원. 그럼 자산부채 다 썼잖아. 자산부채 자본을. 그럼 차변합계가 얼마인데요? 이거 차변합계 더해야죠. 220만 원. 그럼 대변합계는 215만 원. 얼마 차이나? 5만 원 차이 나죠?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같아야 되니까 5만 원 여기 뭐라고 써? 이거를 단기 순이익 5만 원 이렇게 쓰면 이제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는 220만 원. 여기도 220만 원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이거 두 개 더한 걸 뭐라 그래요? 이거 두 개 더한 걸 기말 자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걸 기말 자본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 뒤로 넘어가서 04번하고 05번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봐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해답도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